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틴 사태에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친했다고 말하는 앱스틴 육성이 다시 등장하고 공화당 정치인들도 월스트리트저널처럼 이 사건을 덮어주질 않습니다. 앱스틴 파일에 대통령 이름이 있다고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백악관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장관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직접 답했습니다. 연방 판사가 법무부의 앱스타인 사건 대배심 플로리다 법원 기록 공개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해서 앱스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를 추진 중이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여러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 연방정부에 총 2억 2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 당시 유대계 학생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던 중 한 합의입니다. 대학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에 합의금을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는 철폐하되 진보적인 이념을 제외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하는 것과 세계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모순되는 로드맵이라는 지적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한 말을 하루 만에 뒤집고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일론 머스크 회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할 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손자가 케네디 센터 오페라 하우스를 멜라니아 트럼프 이름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예술에 관한 결정이 아니며 지금 행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억압의 자유를 향해서 나간다고 주장합니다. 하루에 10,000보가 아니라 7,000보를 걷는 것은 모든 주요 질병 발병 확률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반인은 작심하고 걷기 하는 것 이외에 평균 하루에 5,000보 정도는 걷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참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 모든 뉴스들을 전부 이 내용이 다 지금 잡아먹습니다. 맨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제프리 앱스틴, 6년 전에 감옥에서 자살한 채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지금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 좋은 능력으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앱스틴이 살아있는 트럼프 대통령 권력의 발목을 꽉 지금 잡고 놓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대배심 증언 기록 공개 요청을 했던 것, 이렇게 해서 좀 얼핏 이렇게 얼추 이 앱스틴 파일 공개하라는 지지층의 여러 가지 주장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5월 달에 그것도 법무부 장관과 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할 때 대통령 이름이 이 앱스틴 그 고객 명단의 리스트에 여러 번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맨 왼편이 지금 루퍼트 머덕이잖아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고 하원의 감독위원회 어제 하원 의장은 공화당 의장이고 이런 것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 일찍 휴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앱스틴 이 파일에 관해서 많은 것을 공개를 해야지 된다 하는 그 같은 그 소위원회의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손을 보태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 대통령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미국의 많은 이슈들이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 앞에 섹션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하나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성은 제프리 앱스틴이에요. 제프리 앱스틴이 아주 그 기세 등등할 때 어린 아이들 성매매에 관해서 조사를 받을 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에도 나왔었는데 다시 이 비디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비디오는
2010년도에 3월 17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게, 연방 감옥에 들어간 게 2019년이잖아요. 2010년 3월 17일에 증인신문입니다. 데포지션의 그 일부의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 여기서 이 굉장히 그 법조인도 이 앱스틴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앱스틴도 도발적인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들어보실 텐데요. 우선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앱스틴이 앱스틴에게 물어봅니다. 이쪽 신문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관계,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는가요? 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 personal relationship이라는 게 무엇인데요? 하고 앱스틴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신문하는 사람이 트럼프와 어울린 적이 있나요? socializ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하니까 있다고요? 반문하고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문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도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트럼프와 소셜라이징을 할 때 18살 미만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울린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앱스틴이 답변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수정헌법 5조, 6조, 14조에 의거해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앱스틴의 모습을, 살아생전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Donald Trump? What do you mean by personal relationships? Have you socialized with him? Yes, sir. Yes? Yes, sir. Have you ever socialized with Donald Trump in the presence of females under the age of 18? Though I'd like to answer that question, at least today, I'm going to have to assert my 5th, 6th, and 14th Amendment rights, sir. 네, 이거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성과 연관된 그런 성 관련 이슈가 너무 많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라 하는 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별로 타격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18살 미만 미성년자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18살 미만 여성들과 같이 소셜라이징을 트럼프와 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5조, 그리고 6조, 14조, 5조는 무피권, 자신에게 해롭다고 생각할 때 무피권 행사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6조나 14조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헌법에서 보장을 하는 이런 피고의 권리를 말합니다. 답변을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시 굉장히, 이거 2010년 조금 넘어서 2016년인가 바이스라는 그런 매체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과 같이 나온 것이 이 앱스틴,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한 것에 따르면은, 어제 웹사이트엔 보도를 했군요. 그 리스트에 사우디 왕자도 있고, 근데 지금 그 MBM 그 왕자가 아니라 그 만다르 왕자가 있고, 토니 블레어, 다 전에 알려졌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전 유타의 주지사였고 공화당의 대선 주자였던 존 헌츠면,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또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도 있었고, 헨리 키신저도 그 안에 이름이 있고, 코크 브라더스, 그 데이비드 코크요. 그리고 공화당의 엄청난 지지자였지만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전화번호부도요, 알파벳 순서로 쫙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전화번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부인 이바나도 있고, 딸 이방카의 전화도 있고, 동생, 트럼프 대통령 동생 로버트, 숨졌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특히 제프리라고 해서 앱스틴이 특별한 그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화번호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가 12개나 있답니다. 무슨 핫라인도 있고, 자동차에 있는 전화번호도 있고, 바디가드의 전화번호도 있고, 그럼 하우스맨이라고 하니까 집사라고 할까요? 14개의 연락처. 이렇게 이제 특별한 사람들 연락처 트럼프 대통령께 많고, 에우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라든가, 그 엘렌 더쇼비츠가 이 사람의 나중에 변호를 했지만 변호하기 전에 굉장히 같이 어울렸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조지 미첼 뭐 전 의원이죠. 나중에 로비스트가 됐지만 그런 사람들 이름 뭐 락펠러 가문의 뭐 데이비드 락펠러 등 수십 명은 특별히 제프리의 그 파일이라고 해서 따로 묶어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제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는 바로 이 중요했었던 이 부분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멈추지 않고 대통령에게 100억 달러 소송을 당하고도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펜 본디 지금 법무장관이잖아요. 펜 본디 장관과 부장관이 같이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앱스틴 파일에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보고 자체는 무슨 특별하게 앱스틴 파일을 따로 보고하려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들 뭐 포르노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피해자 정보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무장관 물러나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2월 달에는 팍스와 인터뷰에서 내 책상에 그 리스트가 다 있는데 공개하지 하고는 대통령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게 트럭 분량이래요. 이삿짐 그 트럭 로드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로 많은 분량을 검토를 나중에 해본 결과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해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서도 분명히 지금 소송이 되고 있으니까는요. 정확하게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그 앱스틴 파일에 들어있다고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린 아이들과 뭐 어떻게 했다 이게 입증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 점은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전에 딱 일주일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물어봤었어요. 법무장관이 그 리스트에 대통령 이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없었다고. 그 브리핑은 상당히 아주 간단한 그런 브리핑이었다 하니까 기자가 또 물어봐요. 어쨌든 그래도 그러한 것이 있었는가 할 때 대통령이 나는 법무장관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음성으로 남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No, she's given us just a very quick briefing, and in terms of the credibility of the different things that they've seen, and I would say that these files were made up by Comey.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파일 자체가 오바마가 만들었고 코미가 만들었고 민주당이 만들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나는 법무장관으로부터 그 리스트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직접 불과 얼마 전에 음성으로 남긴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제도 백악관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이것도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맞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지는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드러날 것이고요. 백악관에서 뭐 어제 홍보국장, 대변인 다 등장을 해서 민주당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언론이 이렇게 퍼뜨린다고 그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로이터 통신이 얘기하기를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바로 그 앱스틴 그 리스트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금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 신문이냐면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매체가 많으니까 루퍼트 머덕이 본인들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어디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로이터 통신이 지금 몇몇 남아있는 아주 자신들의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그 통신입니다. 로이터나 AP는 본인들이 취재를 해서 많은 매체에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로이터 통신의 지금 그 대표가 엄청나게 이 언론의 진실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두 군데 매체 정도를 더 꼽으라고 하면은 애틀란틱.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이 돈이 많잖아요. 이분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꽤 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잡지 애틀란틱을 인수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대신 진실을 향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라 하는 거고 또 하나 매체가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스는 텔레비전 스테이션을 갖고 있는 매체가 아닙니다.
케이블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서 텔레비전 매체와 신문 매체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신문 매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를 가지고 보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이 리스트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연방 판사가 대통령과 법무장관 등등은 이 정도 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죠. 앱스틴이 좀 전에 조사받을 때의 음성을 잠깐 들어보셨는데, 그 기록 같은 것을 공개하려고 해서 플로리다주에 그걸 이제 좀 공개를 해달라 했더니, 플로리다주에서 그 라빈 로젠버그라는 판사가, 이거 뉴욕타임스가 처음에 보도했던 것 그대로잖아요. 대배심 기록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법적인 원칙, 법적인 이유가 있는 원칙이겠죠.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주 오랫동안 이 존중되어 온 그런 대배심 비밀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 뭐 아주 간혹 공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 이건 이제 지지층의 반발을 이 정도라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에서 또 하나 요구한 게 있거든요. 이 플로리다 말고 뉴욕에서도 여기에 관한 사건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연방은 뉴욕에서 기소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그냥 다 뉴욕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플로리다의 연방판사는 say no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의 길은 남아있는 거예요. 뉴욕에서 2명의 판사에게도 앱스틴 파일 공개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플로리다가 조금 만만해 보여서 사실은 플로리다에 했는데, 그게 여기서 딱 걸리니까 뉴욕 쪽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몇 주일 걸릴 테니까 앞으로도 몇 주일 동안 이 앱스틴 사건 뉴스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한두 줄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일어났었던 일들은 오늘의 미국에서는 쭉 훑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하원의 감독위원회가 위원장과 그 소속 위원들이 조금 달라요. 위원장은 제임스 코먼은 좀 웬만하면 법무부와 대통령 측에 좀 손발을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지금 제프리 앱스틴의 여자친구였고 어린아이들을 리크루트했다는 그런 그 기슬레인 맥스웰도 소환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그 밖에 많은 뭐 정보국장 등등 이런 사람들을 소환을 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맥스웰이 어디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은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환장을 발부하는 이 뜻은, 이쪽에서 지도부에서 발부하는 뜻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같은 공화당인데도 그 지도부가 아닌 사람들, 하원의 감독위원회는 어제 오후에 휴회를 발표를 하고 집으로 다 가라고 했는데도 투표를 했어요. 8대2로 지금 앱스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공개를 해야지 된다, 이런 것에. 근데 여기에요, 공화당 의원이 3명이 민주당 의원 5명과 함께 8대1. 그러면 이거 다수당인데 공화당의 숫자가 똑같아? 5대5? 이게 아니라 2명은요 너무너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데, 근데 여기에 찬성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는 아주 극우 그 의원 2명은 폴 고사 애리조나 의원을 포함해서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기권표는 여기에 응하겠다는, 사실 마음은 응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더 밝혀져야지 된다 하는. 어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하원 감시위원회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란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그거 공개해야 돼. 아무리 해도 결정적으로는 여기에 위원장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이나 법무장관과 조금 뜻을 같이 한다,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라는, 이게 더 중요하죠. 초당적인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캘리포니아, 민주당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의 로카나 의원, 저쪽 북가주의 실리콘밸리요, 그 의원과 공화당인 토마스 메시 의원이 같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 11명, 민주당 의원 9명,
공동 발의자로 수십 명이 지금 나온 거예요. 모든 앱스틴 조사,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여기는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름 올렸다니까요. 로렌 보버트, 콜로라도주의 그 의원도 올렸고, 뭐 민주당에서 뭐 낸시 펠로시를 포함해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그리고 뭐 라시다 그 탈립 미시건이 지역구인 미국에서 최초고 유일하게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대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정보국장 툴시 게볼드가 이걸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쿠데타를 시도를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런 이제 것을 발표를 해서, 근데 그 발표 자체는 팍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화당이 주도했던 의회에서 상원 초당적인 조사에서도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어느 정도 했어.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것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바마를 체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 며칠 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그런 그 유튜브라든가 매체라든가를 보시면 오바마가 지금 거의 체포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의 근거 자체가 워낙에 빈약하고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심지어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있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었을 때도 그 같은 조사에 대해서 러시아가 개입을 했었다, 선거에. 여기에 사인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법정에 가면 이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그렇지만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착수를 했지만 이기긴 힘들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오바마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그 어떤 기구 같은 것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앱스틴 사건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가라앉아 버렸고,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미국이 새롭게 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진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어머, 지금 보니까 헐크 호건이 숨졌네요. 헐크 호건, 그 헐크요. icon, a figure, but he really became that in the Republican 야, movement as well. 그 We're seeing already. I was looking 특히 on the 트럼프 social 대통령이 media, 이번에 people 두 like Donald Trump Jr., a 번째의 lot of 그 the 대통령이 presidents, 되려고 할 Trump 때 supporters, family members. 전당대회에서는 굉장히 그 터프한 남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헐크가 나와서 옷도 찢었던가요? 그때 이런 일을 했고 했는데, 근데 헐크 호건이 지금 71살밖에 안 됐어요. 71살밖에 안 됐는데 헐크 호건이 숨졌다 하는 그렇네요. 그 윙 위에 있었을 때 뭐 쇼맨십이 대단했었죠. 헐크 호건이. 지금 헐크 호건이 71살로 세상을 떠났다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이게 법원에서 두 번째네요. 이번에는 항소법원, 지난번에는 하급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폐지, 이걸 이제 막게 됐죠. 지금 하급법원대로 가고 있어요. 원래 그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했는데 뭐 몇몇 주에서 고소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뭐 미국이 뭐 헌법이 있고 14조가 있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내렸었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하급법원의 판사가 전국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다. 단지 그게 뭔가 여유를 뒀어요. 그랬더니 이 원고 측에서 그 뭐 메릴랜드를 포함한 몇몇 주가 아니라 이 어린이 1명, 2명이라 할지라도 집단으로 보도록 이렇게 해서 그거는 연방대법원이 됐죠. 오케이. 해서 지금 시행이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출생 그 시민권 폐지 자체가. 그런데 이게 이제 항소법원에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에서 이걸 판결을 내려서 이거 역시 이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난번에 연방대법원이 아무튼 처음에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급법원의 판사가 다 금지시킬 수는 없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뭔가 수정을 해서 소송을 냈더니 뉴햄프셔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전국적인 금지가 맞다. 이렇게 해서 금지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항소법원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출생 시민권, 출생 시민권 뭐 폐지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하급법원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요, 결국은 이 출생시민권 폐지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난번에는 다시 한번 이 뉴햄프셔 법원에서 이거 전국적으로 금지해도 돼라고 판결 내렸을 때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 다시 또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줬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행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항소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9 항소법원이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항소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올 줄 알고 행정부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고 연방 대법원에서 빨리 심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네요. 이게 여기서 이제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컬럼비아 대학교예요. 컬럼비아 대학교가 이거는 뭐 공식적인 법적 소송도 아니었는데 알아서 지금 이 기사에 보면은 2억 달러잖아요. 2억 달러보다 더 있습니다. 또 뭐 2,100만 달러를 또 준다. 연방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회균등위원회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오케이 우리가 시정을 하겠어 하고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합의금이죠. 이유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할 당시에 대학 측에서 유대계 학생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 이건 차별한 거다.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에 비해서 유대계 학생들을 정말 방치한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모든 것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와 work, 깨어있는 거, 뭐 진보적인 어떤 그 이념 내지는 문화라고 할까요? 이거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DEI와 유대계 학생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 해서 조사를 받다가 그냥 오케이 우리가 벌금을 낼게. 2억 달러를 낼게. 그리고 2,100만 달러도 또다시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중동학과 없애거나 개편하고 교수들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행정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미 해고했거나 뭐 본인들이 자진 사퇴했거나 그리고 캠퍼스에 특별한 경찰관을 두도록 하고 그 당시에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를 할 때 캠프요. 그 학교에서 캠프 그냥 했는데도 캠프에서 계속 시위를 했었던 학생들 퇴학도 시키고요. 정학도 시켰고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 시위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민세관 단속국이 국토안보부에서 국경 순찰대원들은 마스크만 써요. 얼굴을 다 가리던데 선글라스까지 끼고 하나 또 숨을 어떻게 쉴까 싶을 정도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시위할 때는 마스크를 앞으로 쓸 수 없도록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행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단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웨스트포인트에서 한인 학생 클럽 없어지고 일본계 학생 클럽 없어지고 이런 것. 캠퍼스 내에 경찰관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그럼 콜롬비아 대학교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2억 2,100만 달러나 왜 내면서 대신에 4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그럼 반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연구기금 6월 달로 이미 조금씩 그 정부에서 조여왔기 때문에 좀 숨쉬기가 힘들어졌답니다. 해서 4억 달러 이것을 일부는 이미 스탑이 됐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부에 2억 2,100만 달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통해서 역사적인 그런 우리가 합의다. 그리고 대신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을 배신했다. 정부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시위할 때 마스크까지 쓰지 못하도록 하고 대학교의 입장은 이겁니다. 잘못을 인정한 건 아니래요.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물론 대학교에서 개혁이 필요한 게 있겠죠. 모든 매사에 완전하진 않으니까 뭐 개혁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6개월마다 그 모든 정부와 막 리스트가 이렇게 길어요. 저는 대표적인 것만 앞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긴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뭐 체크리스트처럼요. 고등기관이 아이비리그 대학교가 정부에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 이행을 감독할 책임자를 30일 안에 임명을 해야지 됩니다. 이 책임자도 당연히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겠죠. 이게 지금 고등기관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며칠 전에 제가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네스코 탈퇴할 때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유네스코라는 기관이 UN 그 뭐 예술 과학 이런 그 기구 자체가 DEI를 한다. 사람들을 채용할 때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근데 유네스코야말로 세계 각 나라의 유적지나 이런 것들도 다 보존을 하고 뭐 유적지로 지정도 하고 하는 곳이니까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종적으로나 뭐로나. 근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유네스코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린 탈퇴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지금 많은 대학교에서도 그런 것, 그리고 대학교 자체가 너무나 진보적이라는 것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진보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시기가 지나면 왜 또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이 대학이 진보적인 것을 확 방향을 틀려고 했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가들이 또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대학교가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데가 진보적이어서 투머치 진보적이야 했었던 것도 있지만 미국의 제일 중요한 힘은 이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고등교육은 확 다른 거예요, 미국이. 특히 이제 연구기관 같은데 의학과 하니까 세계의 모든 제일 내노라 하는 수재, 천재,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또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 교수들이 다 미국에 와서 강의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하버드, 콜롬비아. 지금은 그렇게 했어요. 있던 사람도 지금 다 나가고 내쫓기고 하는 판에. 진보적이라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미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어내고 스타트업이 엄청 많았던 것도 각 나라에서 엄청난 학생들이 와서 서로 다른 것들을 보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우물 아니겠어요? 아니면 대양이겠어요? 그런 곳에서 스타트업이 일어나서 미국의 아마존의 잭 베이조스나 지금 본인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는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가지만 그전에는 얼마나 자유로운 사고를 가졌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안 그래요? 다들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리아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거 뭐 제프린 앱스틴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가려졌지만 미국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에 아니 솔로몬 대학교에서 국가가 딱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그 리스트를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점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콜롬비아 대학교는 이렇게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것은 다른 대학과도 우리가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UC 다 마찬가지예요. 스탠포드 등등. 지금 이 띵크탱크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이 띵크탱크는 좀 진보적이에요. 상당히 진보적인데 근데 그렇다고 뭐 사실이 아닌 건 아니네요. 미국 정부가 미 전역의 600군데 이상의 대학에서 4,000개 이상의 보조금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 한 80억 달러에 해당된답니다. 하버드에 엄청 많이 된 거고 이번에 콜롬비아가 4억 달러에서 조금 이제 뭐 깎이겠죠? 이런 것. 근데 콜롬비아 대학교는 이렇게 했지만 하버드는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하버드는 국가를 소송을 했습니다. 하버드가. 아니 이거 주기로 한 연구비를 또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병에 대한 연구도 못하고 아파서 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는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서 유학생도 못 받는다. 하버드가 무슨 뭐
중국 공산당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하면서 유학생도 못 받는다니까 하버드가 고소했잖아요. 고소해서 일단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요, 이게 유학 비자 같은 것은 국토안보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참 막강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월요일에 뭔가 그 청문회가 시작이 됐던데요. 그 월요일에.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그러니까 언론 재벌이잖아요. 루퍼트 머덕이. 정말 대단한 언론 재벌과 가장 막강한 권력, 대통령의 싸움, 앱스틴에 관한 이 싸움이라고 하면 하버드 대 트럼프는 그 막강한 권력 대 가장 부자 대학교, 미국에서 가장 부자 대학교고 가장 명망 있는 대학교와의 싸움인 겁니다. 아무튼 국무부도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대요. 하버드에 어떻게 하면 유학생 비자 발급, 이 국가의 이익에 마이너스야. 이렇게 하면서 하버드 유학생 없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지금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교가 이렇게 했다는 게 있고, 연방 대법원은 자꾸 이제 비슷한 판결을 내려주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 상품 안전위원회에 그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이사들 가운데서 민주당 출신의 이사 3명을 해임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임시 판결이긴 해요. 이거 지금 소송이 완전히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1심에서는요, 하급법원이 대통령이 완전히 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는데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할 수가 있어 하고 또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이건요, 6대 3이라는 보수 대 진보 이것도 있지만 원래 연방대법원이 또 뭐 꼭 이번에 6대 3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쉽게 하진 않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 이런 것을 우리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잠재 의식이 연방 대법원에 꽉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본안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비자 상품 안전위원회 뭐 민주당 이사들 3명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어 이렇게 판결을.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 뭐가 있었죠?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도 그랬고 연방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의 끝은 어디입니까? 제롬 파웰, 연준 의장 해고도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네, 자, 콜베어가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욕을 찰지게 하니까 삐 소리 나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삐 소리 처리했어요. 참 CBS가 그렇게 삐 소리 처리까지 했나요? 신자본주의, 자본에 굴복하는 사회다. 권력 자본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대학이 알아서기나 생존 방식.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와 문화, 사회 전체가 유린당하는데 어찌 이리 조용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바로 앞에 것 때문에 나라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중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요?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죽은 자가 산 자들을 살리기를, 앱스틴 생전에 못한 선행을 죽어서라도 마지막으로 하길 바랍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니. 그렇죠. 세계에서 지금 미국 뉴스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한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로 하다가 미국에서 갑자기 뭐 대표팀이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이메일로 띡 통보를 했다면서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빠서 그렇다. 그리고 미리 와 있던 사람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뭐 길들이기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결례다 아니다 뭐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싶은 것도 있겠고 하지만 잘못한 거죠. 엄청 무시한 거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든지 협상용으로 딱 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그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인 건 알고 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서 시간 내서 하루에 24시간인데 만나도 되는 거죠. 목표가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로서 무슨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과는 비교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좋아요? 전에 없던 걸 받아놓고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주한미군 이 주둔 비용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 또 새로운 행정부 길들이기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몇 %씩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나 모든 것을 세계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알라바마 지역의 한 도시인데 지난해까지 공립학교가 스쿨 서플라이 다 무료로 주고 런치도 무료였는데 올해부터는 아니에요. 돈이 다 묶였나 봐요. 이민 정책하고 골프에 들어가는 돈은 빼고 다 홀드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박예혜 선생님께서 엘라바마에 살고 계시는군요. 저는 엘라바마에 아주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소나무 향기도 좋았고 와플 공항에 올 때 먹은 것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헤드스타트 돈도 다 막았는데요. 그 불법인데 막았습니다. 자, 지금 한국을 너무 깔보네. 한국을 깔본 거 맞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그렇게 이메일로 설명도 없이 통과하는 것은 이건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이걸 다른 세계 지도자가 그랬으면 엄청나게 분노해야지 될 일이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냉정하게 가야죠. 재수 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뭐 협상을 잘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는 협상을 잘해서 한국이 더 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 초조하게 하는 거죠. 피 말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전이 지금 통하는 거잖아요. 세계 어떤 나라에나 컬럼비아 대학교에나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뉴스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뭐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크립토 커런시 이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광범위한 로드맵을 일단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제는 가능한 한 지금 행정부에서는 철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발전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규제를 한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는 가능한 한 철폐를 한다. 그런데 규제를 철폐하는데도요. 거기도 또 이념이 들어가요. 인공지능이 무슨 뭐 진보적인 이념 이런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면은 그건 아니야.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거든요. 해서 이념 편향인 인공지능은 차단하겠어. 이런 발표를 어제 했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미국 내부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중국이 테크놀로지 미국 거 어떤 분야는 엄청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기도 하는데 거의 똑같이 된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려면은 좀 세계적으로 돼야지 되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DEI는 안 돼. 이렇게 되면은 미국 인공지능을 누가 쓰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인공지능을 발표를 하면 그걸 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한 뭐 90개 이상의 정책이 쭉 발표가 됐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공지능 개발을 방해하는 것은 폐지는 하는데 여기에 DEI 같은 거 이게 좋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워크라고 계몽주의다 뭐 이런 거 진보에서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편향된 인공지능은 제거하는 것도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데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갈 때는 매사에 뭔가 자유를 주는 것,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이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슈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적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많은 부분을 본인의 생활은 전혀 보수적이지 않은데 보수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이게 세계에서 다 통하는가.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다양성이 중요한데 사업적으로 세계로 가지고 갈 땐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어제 발표된 이 인공지능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빅테크에게 실리콘밸리에 엄청나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들 억만장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일반 대중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것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이 인공지능 혁신하는 거, 가속화하는 거 중요하지만 항상 이런 것은 그 책임 있는 장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책임 있는 장치라는 것을 원하는, 여기에 이념을 넣는 거죠. 이념을 넣는 거. 이건 정말 나중에 미국의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가다가 뭐 규제를 풀어주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져서 이렇게 나가다가 어디에 그냥 확 걸려서 도박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암호화폐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절한 통제 없이 무조건 풀어주는 것. 그러면서 인공지능 막 수출 장려하고 하는 거. 이게 중국에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엔비디아가 요즘에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도 보니까 $170 유지를 하고 있던데, 엔비디아의 그 고급형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팔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이것도 그 전에 행정부에서 안 했던 것을 지금 테크놀로지 업계에서요, 제일 파워풀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젠슨 황이에요. 젠슨 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좀 위험하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이쪽은 엄청나게 개발을 하려고 할 것이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사업에 해를 끼치려고 한다 하는 의혹까지도 분명하게 부인을 했어요. 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 뭐 인공지능 이 관련해서 보조금 같은 거 정부에서 주는 것 있잖아요. 아니면 계약 같은 거. 일론 머스크 회사에는 안 준다고 하던데 대통령이 어때요? 했더니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회사에는 좋은 기분이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와 계약하는 연방기관들을 그렇게 하는 거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이 그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니야. 대변인이 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이라는 대변인이 한 얘기를 대통령이 확 뒤집었습니다. 나 아니야. 난 일론 회사 파괴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아니야. 나 그런 생각 없다니까. 나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기업도 성장하기를 바래. 어느 때보다도 크게 성장하기를 바래. 뭐 일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할수록 미국도 잘하는 거고 나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예산을 절감하기 가장 쉬운 법안은 도치가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쫓겨났어요. 도치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일론 머스크가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 또 정부와의 계약을 끝내게 하는 거야. 스페이스X 같은 일론 머스크 회사 뭐 계약도 끝내고 보조금도 없애고 한다고 위협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7월 달이 되니까 아니야. 나 일론 머스크 회사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XAI도 지난주에 국방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최대 뭐 한 2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그 계약이 그러면 이거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인공지능 회사만 한 게 아니라 엔트로픽도 했고요. 구글 뭐 오픈 AI 뭐 다 뭐 서로 쓰는 이름은 다르잖아요. 그 인공지능 이름은 그록이죠. 이 XAI의 그 챗봇은 그록이죠. 이 그록도 이렇게 다 계약을 아무튼 했어요. 이 그록이 깊이 이해하다. 그냥 어설프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인공지능에는 좀 맞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하인라인, 로버트 하인라인의 그 소설 Stranger in Strange Land인가요? 거기에 나온 그 단어. 아주 이해를 넘어서 완전히 그냥 통째로 그걸 이렇게 막 해부하고 받아들이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는 그런 거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약하고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뭔가를 할 것이다. 이런 것 알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좀 지난번에 언젠가 주말이었던가요? 암호화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암호화폐 맞죠?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것도 지금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빅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암호화폐, 뭐 코인, 이런 그 크립토가 빅뱅이 돼서 금융을 혁신한다고 봅니다. 이거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토큰 유용해질수록 위험해지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같은 것. 그러나 일반인들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득이 많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최근까지는 월스트리트에서 무슨 뭐 암호화폐 뭐 활용도가 뭐가 있어? 검은 돈이나 되지, 돈 세탁이나 하지 이랬는데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었던 JP 모건도 스스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잡코인이 아니라 하나 1달러 가치가 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가치도 1달러.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걸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정성. 물론 그 연방 그 FDIC의 그 보험공사의 그 보험 저축했을 때 그건 받지 못하지만 나머지 중요한 점들이 있잖아요. 지금 연방 예금 이자율이 한 0.6% 정도 되죠. 그런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사면은 뭐 4%를 주고, 지금 월마트 같은 데서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살 때 미리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할인을 해준다든가, 소비자들은 잘 쓰면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누가 써? 아무도 안 쓰지. 투기지 하면서 그랬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과는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은 투자라고 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법까지 통과가 되고 나서 이건 이제 일상생활로 빠른 속도로 들어오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정부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고, 기존 금융기관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은행 예금 매력은 뭐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암호화폐가 그냥 완전히 투기야. 그냥 끝나버릴 거야. 혁신 없이 끝나버릴 거야. 이런 평가는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암호화폐, 이 디지털 화폐, 크립토 커런시와 이 인공지능, 이쪽 이 새로운 첨단 여기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말씀드리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저는 그냥 미국이 지금 나가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 국채 사라고 저렇게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한국 관세가 조정이 안 돼서 걱정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코인 시장은 확장되죠. 당연히 확장될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코인과 관련된 무슨 뭐 회사들이 주식값이 엄청 올랐다가 이제 지금 조정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주식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요. 자, 지금 마지막 섹션입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건강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의견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심전심으로. 건강은, 운동은 제가 안 해서 제가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참. 자, 이게요. 케네디 가문에서 지금 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고, 존 F 케네디의 손자예요. 누구냐면은 그 캐롤라인 케네디, 전에 오바마 때였던가요? 일본 대사를 지냈고, 그 뒤에 어디 대사를 또 했죠? 캐롤라인 케네디가 어디든가요? 아무튼 대사를 또 했어요. 그 캐롤라인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케네디 오페라 하우스를 멜라니아 오페라 하우스로 이름을 바꾼다고? 예술에 관한 게 아니잖아. 이 행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억압의 자유를 지향하네 하고 이제 잭 슬로스버그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인스타그램이에요.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인데, 맨 앞에 보면은, 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조금이라도 글자 형체라도 보여드리자면,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보라색으로 박스로 해놨습니다. 이게 케네디의 말이랍니다. 국가는 그 국가가 만든 그 인물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이렇게 세우고 또 누구를 기억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제 굉장히 그 진 면목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다양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꼭 뭐 미국 태생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는데 이게,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예술이 국가를 위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믿었고, 마찬가지죠. 교육이나 예술이나 이게 있어야지. 더군다나 요즘은 더하죠. 소프트 파워이기 때문에 예술이
정말 심지어는 권위주의 정권과 맞서서 인권 그 싸움에서도 미국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리 할아버지는 믿었었다. 32살이에요. 이 손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호주 대사도 지냈군요. 캐롤라인 케네디가. 그런데 지금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건 케네디에서 너무, 역시 케네디도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진보적인 거, 무슨 전시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랬다 해서 이제 이사진 싹 바꾸고 본인이 이사장이잖아요. 이렇게 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화당의 마이크 심슨이라는 아이다호주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 예술지능에 대해서 너무너무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 헌신을 기리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 이름에 이렇게 딱 그 오페라 하우스에 멜라니아 이름을 붙여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손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케네디 대통령의 손주는 트럼프는 존 F 케네디보다 더 위대해지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수많은 영웅들을 깎아내리면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이 커지는 것처럼 행동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예술은 영원하고 그리고 아무도 이 케네디 대통령과 우리 미국이 공유한 역사적인 의미를 바꿀 수는 없다. 이건 희망적인 얘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들어와서 6개월하고 며칠 지났네요. 며칠 지났는데 많은 것들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선배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혜신아, 20년 동안 쌓아왔던 크레딧이 2분 안에 확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무너뜨리는데 6개월 만에 엄청나게 많이 무너뜨렸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술 말씀을 드리니까 어제 제가 끝내 못다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 지금 블랙 사베스 오지 오스본 그 맨 오른쪽에 있고요. 숨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이 블랙 사베스의 기타리스트 토니 롬입니다. 토니 롬미인데 이 사람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살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가운데 손가락이 2개가 끝이 이렇게 잘렸대요. 그러니까 이 블랙 사베스라는 그룹 자체가 공장지대에서 너무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병원 의사가 너는 이제 이런 거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뭐 무슨 약에다가 병에다가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골무 비슷한 것을 우리 바느질할 때에 요즘 바느질할 때 저 골무 안 끼는데요. 그 골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기타를 잡으니까 그 기타가 힘이 끝에 손가락 힘 여기 퉁퉁 붙잖아요. 그 뭐 나이롱이건 그 쇠줄이건 기타를 쳐도 막 붓고 터지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안 눌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더 이상은 넌 이런 건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니야. 보란 듯이 본인이 그 골무를 끼고 그리고 나니까 이거 기타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이제 그 성안 다른 2 손가락으로 아주 좀 다른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제 코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무 있는 곳은 조금 느슨하게 하더라도 줄을 흔드는 거. 줄을 이렇게 그러니까 비브라토 하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흔들면 좀 대담하고 웅장하고 뭐 이런 감성적이고 하는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으르릉 하는 소리도 만들어냈고 아무튼 그랬었대요. 그랬기 때문에 이 헤비메탈 그룹이 그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냈다 하는 제가 예술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났고요. 자, 그리고 걷기로 오늘 뉴스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요, 제가 처음에 가디언에서 보고 건강이니까 가디언도 또 미국판이니까 또 BBC 방송을 나중에 봤는데 참 이게요. 하나 가지고는 기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먼저 가디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7,000보를 걷는 것은
이 가디언은요, 암 사망률을 37%를 줄인다고 했는데 BBC는 7%라고 했어요. 근데 7%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상식적으로. 이 계산하는 게 다르다죠.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암의 종류도 있고 그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디언이 조금 더 넓게 잡은 것이고, 좁게 잡은 것이고, BBC가 더 넓게 잡아서 7%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암 사망률의 가디언입니다. 37%. 하루에, 그러니까 2,000보만 걷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7,000보를 걷는 사람은 암 사망률을 그 정도로 확률을 줄이고, 그리고 치매 확률을 38%를 줄이고, 우울증 위험을 22%,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 낮추고, 후천성 당뇨를 14% 낮춘다. 2,000보만 걷는 것에 비해서가 아니라 이거 4,000보만 걷는 것에 비해서인 것 같아요. 2,000보가 아니라 4,000보만 걷는 거에 비해서. 근데 이때 밖에 나가서 걷는 게 좋잖아요. 유산소 운동해서. 근데 밖에 나가서 걷자 하고 걷을 때 7,000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남자들은 뭐 하루에 5,000보, 5,300보 정도 걷는다고 하고, 여성들은 한 4,900보, 그러니까 한 5,000보 정도는 뭐 걸어서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하루에 그래도 5,000보는 걷는데요. 아주 적게 걷는 사람은 그거보다 적게 걸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4,000보가 비교가 많네요. 2,000보만 더 보탠다 할지라도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릴 일 확률이. 여기서 뭐 사무실 내에서 걷는 것도 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이거 영국 보건국은요, 날마다 빠르게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걷기를 권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10,000보를 목표로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든, 시간 얼마나 많이 걸려. 10,000보를 그냥 일상생활 할 때 하는 거 빼고 지금부터 10,000보 하면은 그거 1시간 몇십 분 걸리잖아요. 7,000보도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지 않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걷는 거 한 5,000보에 2,000보만 어떻게 보태보시라. 그래도 그만큼 되나. 4,000보 걸으려면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10,000보를 안 채우더라도, 물론 지금 10,000보를 채우시는 분들이 10,000보를 채우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을수록 좋지만 그 부담에서는 떨쳐라. 그러니까 전화 통화할 때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집에서도 통화를 하시고, 점심시간에 빠르게 1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낵 타임은 있으면서 왜 걷기 타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데요. 이게요, 16만 명 이상의 성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요, 시드니 대학교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했고, 이제 영국에서 한 건데, 아주 유명한 그 란셋 있잖아요. 그 퍼블릭 헬스, 거기에 이제 그 연구 논문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1분에 한 100보에서 120보 걷는다고 하고, 4,000보를 걸으려면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디언의 보도였고, BBC 방송은요, 그냥 딱 그거 하나 다른 것은 그거예요. 7,000보. 역시 사진이 다르고, 사진이 저기는 그냥 시내, 여기는 야외, 이게 다른데, 1,000보라는 수치, 이 설명을 해줬어요. 왜, 10,000보. 10,000보가 왜 나왔냐면, BBC 방송이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원래요, 1960년대에 일본이 마케팅을 한 거랍니다. 이걸 64년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10,000보 걸음 미터, 만보기가 일본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압을 잴 때도 일본에서 나온 그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64년도에 나온 걸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암 발병률을 뭐 37% 줄이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고, 뭐 7%가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걸으세요. 저는 그제 한번 했네요. 은근히요, 이 집 주변에서 그냥 빙빙빙빙 집만 돌아도요, 몇백 보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몇백 보를 그 다음날 배로 하고 해도 되니까, 오늘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뉴스는 많은 참 딱딱한 이 제프리 앱스틴에서 시작을 해서 걷기. 저하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걷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걷기를 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건강상.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 블랙 사베스의 기타리스트가
본인만의 기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듯이 가능한 데서 찾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만보까지는 아니고 한 7,000보 정도 하는 거 이렇게 약속 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또 모르겠어요. 오늘 7월 24일 오늘 목요일이네요. 그러니까 관세 내일인데 비행기에 탑승하기 1시간 전에 이메일 보냈다는 거고요. 약속 걸었어요. 내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걸으시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마무리 인사하시는 동안 이 두 가지 사진을 올려놓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들 하시고요. 여러분 빠이.